안녕하세요. 토요일 쾌도나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안보 법안이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도 자위 차원이 아닌 해외에서도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동북 안보 진영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인균의 군사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미 해병대 소식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합동훈련, 해병대 어떤 훈련입니까? 한미 해병 합동훈련. 이제 우리 김포 강화 지역에 해병대 2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사단 장병들하고 지난 그 9월 15일 날 우리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 재연 행사를 하러 미 해병대에서 또 왔습니다. 예. 그 해병대원들하고 대대급으로 여러 가지 전술훈련 그리고 제병 합동훈련, 공격훈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훈련입니까? 당연히 이제 해병대니까 적진에 상륙하는 그런 훈련이고 남북한의 유사시에 북한에 상륙하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이번 훈련은 그 상륙하는 훈련은 그건 이제 상륙 작전을 따로 하는데 예. 그 상륙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상륙해서 전투하는 훈련. 상륙 전투하는 훈련. 전투하는 훈련은 현대 전쟁에서 현대 전투에서 해병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던데 해병 전력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해병대가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공격할 수가 있죠. 미국이 무서운 것이 미 해병대가 세계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이 해병대를 갖다가 상륙 작전으로 해서 남의 나라에 이렇게 상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해병대원들이 5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럼 5만 명 이상이면 한 5개 정규사단을 갖다가 일시에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 정규사단 5개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예. 한국 또는 중국, 러시아 뭐 이 정도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보다 이하되는 나라들은 미국의 해병대에 의해서 다른 전력 다 빼고 미국의 해병대에 의해서도 국가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미 해병대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점령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세계 랭킹 10위권 밖이라면 해병대만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겠습니까? 네. 한미 연합 해병 전력을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미 연합 해병 전력. 한미 연합 해병 전력에서 가장 강한 게 결국 아까 상륙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륙함입니다. 예. 첫 번째로 한미 해병 전력에서 미국 전력인데 와스프급 상륙함. 거의 생긴 게 항공모함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위에 보니까 헬리콥터, 전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얹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예. 이제 갑판은 항공모함이고 예. 저 갑판 내에 예. 항공모함은 오직 비행기만 실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와스프급 상륙함은 저 밑에 저 안에 공기부양정도 싣고 배 안쪽에 배 안에 공기부양정을 두 척을 싣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기부양정에 탑재를 할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을 또 한 대대급 병력으로 또 실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항공모함 수준의 이런 와스프 상륙함을 미국은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걸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6척에서 또 이 후속함 해서 한 10척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이외에 이 정도 해병 전력을 가진 곳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없다. 예, 여기에 보니까 LCAC 공기 부양정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 뭐 이제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 있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 부양정이 있네요. 네, 우리도 이 예. LCAC하고 흡사한 LSF라는 게 두 척이 있고요. 예. 이 무레나라고 하는 것은 불곰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지금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저 인천에 배치가 되어서 북한 공기부양정들이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 무레나 공기부양정은 어떤 좀 덩치가 작아가지고 탱크를 실는다든지 이런 걸 못해요. 이 공기 부양정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는 이제 탱크를 싣죠. 탱크를. 탱크, 자주포 이런 걸 싣고 상륙을 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지금 저 사진은 이제 해상자위대 건데 예. 미국이 저걸 수십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탱크를 M1 탱크, 예. M1 탱크를 저기다가 한 대씩 실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M1 탱크 한 개 대대가 일시에 적 해안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럼 가지고 있는 여기에 거죠. 실는 전차를 봤으면 좋겠는데 M1A2 전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의 K9 K2 흑표 전차. 예. 흑표 전차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M1 전차가 더 셉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흑표 전차보다 이게 더 세다. 더 셀 수밖에 없고 예. 왜냐하면 덩치가 큽니다. 이 M1 전차는 덩치가 엄청나게 커서 60톤이 넘거든요. 예. 그 덩치는 바로 무게인데 그것은 장갑이 그만큼 두껍다는 것이고 굉장히 세 보이네요. 네, 이 M1A2 전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화 우라늄 탄을 씁니다. 어떤 탄입니까? 그래서 그 우라늄을 가지고 어떤 그 우라늄 분해를 해서 전차를 갖다가 다른 적전차에 공격하면
적전차를 녹여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라늄을 제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텅스텐탄을 쓰는데 예. 이 M1A2 전차는 열화 우라늄탄 해서 예. 쏴가지고 그냥 이 상대방 전차를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린다. 우리나라 흑표전차도 꽤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 한국 사람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예.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2 예. A7 전차,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M1A2 M1A2. 전차, 넘버 2, 넘버 3가 우리 흑표 전차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1A2 전차인데 해병대인데 네. 공군력도 굉장히 막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상륙을 하려면은 예. 일단 폭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배 그렇죠. 타고 그냥 가면 안 되는군요. 저 해안선에 엄청난 예. 방어부대들이 막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상상해 보면 영화를 엄청나게 뭐 반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공군이 가서 전투기들이 가서 폭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와스프급 상륙함에 전투기들이 실려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와스프급 상륙함에는 해리어 전투기가 탑재돼 예, 여기 있네요. 이 해리어 수직 전투기. 착륙 전투기죠. 예. 그래서 F-35 전투기 개발할 때 보면 F-35가 참요.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예. 하나는 공군형, 예. 하나는 항공모함형. 아, 이게 하나는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해리어 전투기. 이게 바로 이제 그 트루 라이즈라는 영화인데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저 수직 이착륙 전투기 해리어를 타고 지금 막 공격하고 테러 집단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미 해병대가 운영하는 해리어 전투기입니다. 아까 예. 와스프급 상륙함에 탑재가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적 방어 진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 그것뿐만 아니고 F-18 전투기도 있습니다. F-18 전투기는 이 와스프급 상륙함에 탑재되는 건 아닌데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기지에 배치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적 해안으로 원거리 공격, 공중급유를 받아서 가서 타격하고 돌아오고 하는 예. 임무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데서 네. 예를 들어서 이 해병 전력이 있었으면 네. 상륙하던 라이언의 동료들이 별로 죽지 않고 살았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하늘에서 먼저 해안선에 있는 예를 들어서 원산 우리가 북원산을 접수한다고 원산에 있는 북한 군 기지들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상륙을 한다. 이런 그렇죠. 개념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오스프리 수직 예, 상륙기가 있지 오스프리,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네요. 이를테면 상륙 작전을 이제 예. 모사를 해보면 이 오스프리가 해병대 특수수색대 대원들을 태우고 예. 먼저 후방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후방에 들어가 가지고 후방에 있는 적 방어진지의 좌표를 갖다가 우리 이 해리어 전투기에게 알려주죠. 예. 그럼 해리어 전투기가 그 방어진지의 핵심 부분들을 폭격을 해버립니다. 이 이제 오스프리를 타고 간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직접 전투하는 것은 아니고 예. 가서 각종 좌표들을 알려주죠. 정찰병이죠. 예. 그럼 해리어 전투기나 F-18 전투기에 가서 때려버립니다. 폭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상륙을 전차와 한다. 장갑차들이 예. 상륙을 하죠. 우리 한미 해병대가 이렇게 합동 훈련을 하고 이 정도 막강한 전력을 이렇게 보여주면 네. 북한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겠네요. 그 지금 김포 강화에서 만약에 훈련하지 않습니까? 예. 김포 강화에서 그냥 2.5km만 북쪽으로 가버리면 바로 그게 북한 개풍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한미 해병대 전력을 한번 봤는데 해병대에 뭐 유명한 스타들이 많이 자원 네. 입대를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현빈 있고요. 이정, 네. 가수 김용국 씨도 나왔고 김상중인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는 현빈 씨, 이정 씨가 맞습니다. 해병대인데 요즘 해병대를 가려면 경쟁률이 6대1이라고 합니다. 최저 6대1. 예. 예. 아니 이 해병대 귀신 잡는 건 좋은데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 해병대를 가려고 경쟁률이 6대1씩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유합니다. 아버지가 나와보니까 너무 좋더라. 가라. 그러니까 네. 아들 너도 갔다 와라. 예. 라고 하는 부자 간의 어떤 그 유전 케이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해병대 가서 어떤 극한의 어떤 그 인내를 한번 체험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떤 그 모멘텀으로 삼겠다라고 예. 하는 자기 개발형. 세 번째는 이 해병대 전우회라는 것이 예. 호남 향후회, 고려대학교 동창회와 더불어서 그렇죠. 전국에서 세 예. 번째로 3대 그렇죠. 결속력 강한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전국 각지에 가면 이 그 컨테이너 박스에 이 여러 가지 해병 많이 있죠. 예. 봉사활동 같이 하고 뭐 커뮤니티가 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커뮤니티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예. 하는 깨어있는 형.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 이제 나오는 건데 예. 군대 일찍 가려고. 아. 요즘 워낙 그 휴학계 내도 막 그 한
5달씩, 6달씩 기다려야 되니까 해병대 지원에서 합격하면 빨리 가는 거. 아, 지금 빨리 그래서 가는 크게 거.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귀신 잡는 해병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이제 지금까지는 어제 그 법이 통과됐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선제 공격은 하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의 동맹국이 예. 적으로부터 위험에 처하면 나서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 집단적 자유권 아닙니까? 예.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건 그 집단이라는 것은 동맹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동맹이 공격받으면 그걸 자위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위 방어해주겠다 이제 그건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한미 동맹이 우리는 있고 미일 동맹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일본의 동맹이고 우리의 동맹이다. 우리는 일본하고 관계 없어요. 예.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개입할 수 있다.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집단적 자유권. 우리 남북한의 관계에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무력으로. 남북한의 전쟁은 반드시 미군이 같이 전쟁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예.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불쾌한 것이죠. 근데 굉장히 불쾌한데 실제로 더 불쾌한 것은 일본이 갖고 있는 전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특히 네. 해상 전력인데 지금 항공모함이 일본은 우리 4척, 우리 없습니다. 근데 이 4척 외에도 한 척 건조, 또 건조 중이고 일본 그렇습니다. 6척까지 항공모함을 늘린다고 하는데 해군력으로만 항공모함으로 보면 세계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은 덩치가 작습니다. 예. 덩치가 작아서, 사실 미국이 항공모함 10척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10척, 일본이 4척이니까, 일본의 4척이 미국보다 뭐 한 40% 안 되냐? 뭐 이건 아니고요. 예, 예. 미국은 10만 톤짜리지만, 일본은 2만 톤짜리, 3만 톤짜리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금 4만 톤짜리 두 척을 만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하고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우리하고 비교하면 다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저렇게 큰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항공모함 예. 뭐 아주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항공모함 해봐야 예. 러시아의 한 척, 예. 그리고 중국의 한 척, 그리고 인도의 한 척, 예. 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 뭐 프랑스의 한 척,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이태리, 스페인 이런 항공모함은 사실은 항공모함으로서 큰 역할을 못합니다. 예. 일본의 항공모함이 영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의 항공모함, 경항공모함급에 속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 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 일본의 함대보다도 우리가 안 그래도 약한데 일본의 항공모함까지 해서 F-35 같은 저런 스텔스 전투기 한 12대를 갖다가 작전을 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함대전을 만약에 독도상에서 일본하고 함대전을 한다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상대가 안 된다. 거기에다가 우리도 뭐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세종대왕함부터 해서 네. 이지스함이라는 게 막강한 게 있는데 일본은 이지스함도 우리 2배입니다. 2배고, 예. 굳이 이제 이지스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3척, 6척인데,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탑재를 한, 그 중에서 이지스라고 하는 모델명입니다. 로키드 예. 마틴에서 생산하는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 중에서 그 그냥 제품 이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아이폰 그러면은 예, 그렇죠. 예, 예. 그냥 스마트폰 제품 이름이지 않습니까? 갤럭시 예. 스마트폰 제품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상 배열 레이더의 제품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지스라고 하는 위상 배열 레이더를 쓴 게 3척이고 일본은 6척인데 예. 일본은 국산 위상 배열 레이더, 즉 와. 이지스 클래스의 국산을 쓰는 게 지금 뭐 1년에 1.5척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와, 그럼 굉장히 막강한 그것까지 건데, 포함하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냥 그래도 3척. 일본은 이 진짜 이지스 외에 이 이지스급의 국산 위상 배열 레이더를 1년에 1.5척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와, 이런 항공모함 한 척은 얼마쯤 합니까? 만드는데 건조하는데. 항공모함 한 척은 뭐 한 4만 톤짜리 항공모함을 계산한다면 예. 한 2조 5천억 원. 2조. 그게 완전 무장을 해서 비행기를 쫙 깐다면. 비행기를 이제 이를테면 그 F-35, 예. F-35 한 대 한 그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건 좀 비싸거든요. 예. 한 2천억 원. 그러면 F-35 20대 탑재를 하면은 4조 원. 예. 그리고 조기 경보기 뭐 이런 거 하면은 한 5조 원. 그리고 항공모함 가격에서 한 8조 원 정도면 한 4만 톤짜리 항공모함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만 톤짜리 하나가 8조. 아, 무시무시한데 F-35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네. 저희가 도입되는 대수를 보니까 당장에 네. 우리도 F-35 도입하고 일본도 도입을 합니다. 네. 도입하는 건 비슷해 보이는데 당장은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수입만 하고 일본은 직접 기술력이 있어서 조립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F-35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 정비, 이 비행기 정비를
일본 가서 일본 군수업체에 가서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40대, 42대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 뭐 일본이나 뭐 전력 비슷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끝이고 예. 일본은 저게 시작인 겁니다. 차이점이. 예. 자, 그러면 일본이 현지 조립을 38대를 하는데 38대를 만 겨우 조립하기 위해서 라인을 깔고 예. 사람을 고용하고 하겠습니까? 저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F-15J라고 하는 그 전투기를 한 200대 가량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마 이 F-35 또는 이 F-35에 준하는 스텔스 전투기로 다 대체가 될 거예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은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투기는 나중에 수리할 때 일본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될 저기 가능성이 가서 있는데 일본에, 예. 그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 미국에게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됩니다. 아. 이를테면 우리는 이 F-35 한 대를 1,800원에 사는데 일본은 2,700원에 삽니다. 아, 돈을 더 많이 그 주고 나머지 900억 원에 저런 현지 조립 비용 또 이 예. 창정비 비용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사실 이게 공군력에서 군국주의가 되고 싶어하는 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제로센이라는 전투기를 다시 복원하면서부터 이 군국주의 부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태평양 전쟁 때 쓰던 거죠. 예. 태평양 전쟁 내내 썼죠. 그래서 저 제로센 전투기가 처음에는 미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미국 전투기들이 막 그 태평양에서 격추되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 미국은 그 4년 동안 계속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제로센을 이길 수 있는 전투기를 전쟁 말기에는 개발을 했는데 일본은 계속 저 전투기만 끝까지 사용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거의 미국 전투기에 학살당했죠. 예, 그러니까 학살당하니까 예.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사진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가미가제 도저히 미국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내 몸을 던져서 저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의 전함들을 격침시키자 해서 예. 이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가미가제가 나오게 된 거죠. 상당히 걱정이긴 한데 일본이 이런 전투기뿐만 아니라 군용 수송기로도 바꿀 수 있는 여객기도 개발했다. MRJ라는 그것이 네, 유사시에 군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군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수송기로 쓰는 것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전자전기. 뭐 이러한 지금 한번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기에 여객기 같거든요. 여객기처럼 생겼죠. 예. 여객기죠, 그냥. 여객기인데 저 여객기에 사람이 대체 몇 명 타겠습니까? 경제성 크게 없는 여객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왜 일본이 저러한 것을 개발하냐? 유사시 또는 지금 방위 산업에 저러한 것들을 전자전기라든지 정찰기라든지 또 대잠 초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뭐 S3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미국이 쓰다가 지금 퇴역한 그 중고 대잠 초계기 개발 수입하자, 중고 수입하자 이러는데 그럼 우리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자. 우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저 플랫폼만 있으면 저기다가 대잠 장비를 넣으면 바로 대잠 초계기가 되고 저기다가 정찰 장비 넣으면 정찰기가 되고 저기다가 전자전 장비를 넣으면 전자전기가 되고 그런 플랫폼으로 일본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죠. 대표님 좀 걱정인데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또는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육군끼리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뭐 없죠. 1%도 안 됩니다. 일본도 대한해협을 건너서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예. 우리는 더더욱 일본 섬에 예. 상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물론 전쟁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반드시 해군과 공군의 전투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일본이 우리를 건드리면 저들도 치명상을 입어서 한 10년 정도는 재기불능할 정도의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일본보다 일본 전체 전력으로 보면 한 60%. 일본이 또 바다가 우리보다 크니까 순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예. 일본이 순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의 한 40%. 그러면 전체로 보면 한 60%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예. 일본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걸 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태평양 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정찰 청국 공작조가 연변에서 한국인을 납치하려다 중국 공관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지뢰 도발을 감행한 김영철 정찰 청국장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찰 총국은 과거 노동당 35호실로 불렸습니다. 지난 1978년 최은희 신상옥 부부 납치를 주도했고
신남동을 진행할 주요 과정은 뭐가 필요한가? 해제까지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에는 스파이 2명을 보내 망명한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올 3월에는 한국인 선교사 2명을 납치해 간첩 혐의를 씌워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첫 번째, 북의 최고 지도부와 관련한 중대 국가 비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함으로써 하지만 5명 이상의 정찰 총국 납치조가 중국 지린성에 구금되면서 북한 당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작전 기밀 대부분을 중국 측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도 대남 강경파 김영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찰 총국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충성 경쟁을 벌이다 무리수를 뒀다는 겁니다. 김영철과 김원웅과의 이런 이 경쟁 갈등 양상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갈등이 어느 정도 현재 굳어져 가고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철이 올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달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계획하고 일으킨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김영철은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예, 북한의 모습 봤습니다. 이번에 좀 가장 핫해서 뜨거웠던 북한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경민대 강명도 교수님 나오셨고요.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예, 북한 아나운서 송지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소식 첫 번째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본 리포터와 관련이 있는데 북한 암살조 최고 무기는 독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 독침, 북한 암살조 독침을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공작조에 의해서 예. 암살당하거나 이제 죽은 사람들 보게 되면 예. 그 이한정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한 무선권총 예. 이걸로 이제 쏴 죽였는데 그 중국에서 발생한 이제 살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 모를 모를 어떤 침에 찔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보게 되면 한 10여 명의 선교사 또 이제 기업인들이 사망을 했는데 예. 다 보면 독침에 의해서 이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북한 공작조의 그 확실한 주요 무기는 예. 독침 나오고 있네요. 예, 저기 독침으로 뭐 볼펜 같이 생겼는데 저게 독침인가 보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볼펜처럼 찌르는 게 있고요. 예. 이제 입으로 부는 게 있고 예.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찌르는 어떤 독침이 지금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독침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북한이 뭐 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방법이 많을 텐데 굳이 독침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독침을 사용하게 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면서 독침을 한번 딱 찌르면 누가 찔른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면서 딱 찌르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예. 오기면서 찌르고 간단히 사람을 살해할 수 있고 테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독침을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예.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체포된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예. 테러저죠. 암살 테러. 박상학 씨도 그렇고 예. 황자엽 선생도 그렇고 테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이제 정찰총국 산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게 다 독침이었습니다. 예, 독침이었다. 야, 근데 이렇게 독침을 통해서 뭐 암살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납치를 했는데 예. 납치를 해서 재미를 봤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납치해가 무슨 재미를 봅니까? 납치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작조에서 예. 납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로라린 유나리 기자 같은 경우는 미국인 기자가 국경으로 온다는 그 첩보를 받고 납치를 했는데 예. 그 납치한 목적은 이제 빌 클린턴을 부르기 위해서 납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동식 목사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를 하도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납치함으로 인해서 그걸 위축시키려고 하는 탈북을 목적이 있고. 위축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공작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납치고요. 예. 납치가 안 되면 암살하고 예. 암살 안 되면 협박을 해서 이걸 아주 위축시키는 이게 북한의 공작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 우리 이제 남북 관계 긴장이라든가 고조가 되면 우리 한국에 대한 이제 적대시 정책을 그 북한이 자기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독재지 정책을 감행하고 항상 자기네들 테러 협박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런 걸 조작하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다. 이번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철이라든가 이 김원웅이가 우리가 그렇게만 보지 말고 말하자면 김원웅이나 김용철이가 서로 권력 암투하고 서로 경쟁, 라이벌식으로 경쟁하고 서로 충성 경쟁을 하지만 지금 시기 때마다 그런 거 있거든요. 예, 이석기가 이제 그 우리가 간첩으로 체포했을 때 간첩보다도 이제 그 뭐죠 이제 종북주의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뭐 종북정당. 테러 활동을 하려고 했던 걸 하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2명을 납치해가지고 대로 활동을 하고 우리를 파괴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고 바로 남한이다. 남한이다. 이런 걸 보여주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납치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실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핵실험도 만작거리고 있고요. 미사일은 반드시 발사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이번에 또 하나 간첩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쪽에 그 여론을 호도하고 우리 쪽에다 모든 뒤집어 씌우기 위한 항상 해오던 그 상투적 수법이 아닌가 그렇게도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이제 납치된 사람이 사실은 내가 납치된 게 아니고 방송에서 그러겠죠. 뭐 남한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 북한에서 저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네. 예, 저 보면은 한국인 나쁜 사람들 이렇게 믿겠네요. 한국인이 간첩 보냈다. 남한에서 간첩 보냈다. 저걸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 때 북한이 테러 집단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먼저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있고 두 예. 번째 내부적으로는 저걸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적대시감을 좀 북한 주민들이 좀 더 이제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예.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내부 결속력을 다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카드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예. 저런 기자회견 같은 걸 많이 보여주는 거죠. 저런 이제 납치해서 뭐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북한이 좋아서 왔다든가 아니면 남한이 싫어서 왔다든가 저렇게 해서 제일 재미 본 게 어저께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은희, 신상옥 두 사람 납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유력 인사가 납치가 되면 예. 뭐 신상옥 감독은 도망가다가 붙잡혀도 왔는데 예. 회유는 어떻게 합니까? 뭐 협박이야 죽여버리겠다 할 수 있는데 회유는 그러니까 이제 납치를 한 목적이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예. 그 납치를 해서 죽이려고 그 생각한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합니다. 아예 죽여버리죠. 죽일 사람을 죽여버린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공개가 됐거나 살릴 사람들은 절대로 고문하거나 때리진 않습니다. 다만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수용소 비슷한 데 갖다 놓고 그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지하 감옥에서 예. 새벽에 막 고문하는 소리를 막 들리게 해놓고 예. 그 옆에 앉혀놓게 되면 그 하루만 지나면 완전 사람이 기가 질려가지고요. 다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압을 줘놓고 굴복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김동신 목사나 다른 이제 그 비공개된 그 이제 납치자들은 그냥 보위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냥 예. 죽이는데 이제 뭐 공개된 사람들은 이제 고문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 협박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고문받아서 신음소리 내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예. 정신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 이면수 목사라고요. 예. 캐나다에서 엄청난 돈을 북한에 퍼다준 사람이 있는데 예. 이분이 엄청난 그 기가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북한에 굴복해서 예. 북한의 주장대로 다 읽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때리진 않았지만 보위부 지하 감옥에서 그냥 이제 고문하는 걸 딱 보여주기만 하면 완전히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에 예, 예. 체포되기만 하면 그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잠 안 재고 며칠 동안 잠 안 재보죠.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맞춰서 때려고 고문하고 하게 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후회라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그 잠재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문실에 데려다 놓고 고문 흉기만 보여줘도 질려가지고 예.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인간으로서는 그거 참아낼 수가 없거든요. 예, 김정일 북한 옛날에 이제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얘기를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예. 신남동을 기용하자면 뭐가 필요하냐. 해야지 된다고 하겠다. 저희가 저 영상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런 건데 명색이 김정일이 그래도 북한 최고 지도자인데 대놓고 저렇게 누구를 이렇게 체포해 와라, 체포가 아니죠. 이렇게 납치해 와라 이렇게 지령을 직접 내리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김정일이 워낙 용화를 좋아하는데 예. 북한 용어가 너무 한심하죠. 음.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 신상옥 감독이 딱 그 관역에 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신 감독을 납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일의 개인 취미에 의해서 납치가 된 것이고. 취미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신 감독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수용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 만나가지고 자기도 갔다 왔다. 아, 수용소 동기. 예. 갔다 왔는데 예. 자기는 거기서 뭐 일을 하거나 뭐 맞지 않았지만 예. 일하는 옆에 있으면서 그걸 봤다는 거죠. 고문당하는 예. 거. 그래서 아마 신 감독이 그때 살아계실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꼭 수용소 영화를 한번 찍고 싶다. 이걸 계속 준비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수용소를 영화로 좀 찍고 싶다. 예, 찍고 싶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강 대표님이나 예. 우리 교수님이나 두 분 다 우리 한국에 남한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위협도 당하시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 남한에서도 굉장히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당국이 그 사람들 잡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찰청국이라는 게 두 가지 정보부서가 있는데 예. 원래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국내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고요. 예. 근데 탈북자 일부가 이제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국가안전보위부의 그 감시망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원래 정찰청국은 대한민국에 침투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 이 기타 지역을 이제 기지화해서 한국에 집중하는 공작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지역에 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정찰청국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보위부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 남한에 있는 예. 그런 일종의 북한 공작원은 우리가 왜 못 잡습니까? 남한에 있는 아니, 뭐 납치죠. 지금 많이 잡았죠, 사실은. 아, 잡았다. 많이 잡아서 최근에만 해도 뭐 간첩으로 잡힌 사람이 지금 한 45명 정도가 되고 뭐 재판을 받고 뭐 이제 다 이제 감옥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 생활하는 예.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만 해도 몇 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 뭐 왕지산 사건이라든가 예. 많잖아요.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노무현 정권 시절이지만 왕지산 사건이라든가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 또 예. 특히 최근에는 또 이석기 사태와 같은 우리 여기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 그 우리 그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 말하자면 유사시에 우리 기관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예. 일까지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누가 조직하는지 아마 국가정보원에서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시를 하고 있다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예, 예. 그 보위부가 보내는 간첩은 약간 삼류 간첩들. 예. 그러니까 탈북자를 위장하거나 탈북자 본인에게 임무를 주거나 예. 또 탈북자가 연관된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예. 정찰청국은 이제 그야말로 훈련된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아, 많죠. 걱정입니다. 약간 부류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활동화 있는 이런 간첩 조직들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대동강의 축구장 크기 수상 구조물 북한 대동강 가보셨습니까? 네, 이제 좋죠, 이제 강이. 주체서상탑 이제 예. 보이고 김일성 광장 앞에서 보면 그 경치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뭐 대구 뭐 수상 구조물 뭐 큰 걸 띄워놓고 뭘 한다고 합니다. 불꽃놀이 합니까? 무슨 놀이? 그게 이제 예. 70년 이제 이제 예, 장창건 저기 10월 이제 70주간을 맞으면서 예, 대동강에 이제 떠 있는 구조물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중국이 이번에 열병식을 화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는 좀 더 이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서 아마 공연도 하고 또 축포 같은 것도 쏘면서 이제 예. 평양에 대한 이목을 이제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수상 위에다 이제 무대 같은 거 설치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불꽃놀이 많이 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때에도 예. 저런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대동강 한복판에 띄워가지고 거기서 예. 불꽃놀이를 막 불줄기를 가운데서 수십 개 쏘아 올리면서 양옆에서 바다 하고 양옆, 있네요. 예. 강 양옆에서 이제 저렇게 쏘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쏘아 올리면서 바다 강 양 안에서 쏘아 올리게 되면 그 불꽃놀이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아마 그런 구조물이고 또 아니면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그 이제 김정은이를 선전하던가 김일성, 김정일 뭐 백두혈통 그걸 선전하기 위한 선전 구조물 구호도 올릴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김일성 광장에서 이번에 그 군사 퍼레이드도 하게 돼 있고 예. 당창건 70도수 거기서 가장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 한 가운데가 바로 이자 구조물이 있는 걸 봐서는 70돌 때문에 만든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분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에서 하는 불꽃놀이 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거랑 평양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좀 질서가 없이 막 모여드는 곳이고 예. 북한은 좀 약간 질서 있게 좀 모이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아, 예. 우리- 아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북한. 예. 다 통제하기 때문에 예. 아무 거기 평양시 주민이라고 해서 허용된 사람. 다 나가서 보지 못하고 불꽃 자체 통제. 불꽃놀이 자체의 화려하면 어떻습니까? 불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거는 이게 하늘에서 그냥 쫙 터지는 거고 북한은 불꽃이 터지는 것도 이게 순차적으로 터지면서 그 꽃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예. 어떤 걸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근데 여기서 장엄한 거는 여기가 더 장엄하고 화려하고 색상이라든가 상당히 예. 화려하고 장엄한데 북한은 좀 그걸 효과 있게 써먹는 것 같습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 예. 극대화시키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강철한 대표 막 싸울래가지고 아주 예. 요란한데 저기서는 그러할 용량이 없기 아마 때문에 저 북한 김정은이 불꽃도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예. 이렇게 예? 그런 뭐. 근데 이제 신기한- 그 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예. 과거의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시커 말아 해가지고 그거 막 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쏘는 그 축포량이 과거의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 비해서 한 3배 이상 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창건일에는 불꽃을 얼마나 쏠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선이었나요? 거기에 엄청난 북한의 수해가 난 네. 지난번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와서 김정은이 무릉도원을 만들어라 이런 네. 말을 했네요. 무릉도원 북한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무릉도원? 네, 노래에 나오는 말인데요. 무릉도원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그렇죠. 꽃동산이라는 예, 말을 예, 예.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수해가 이만저만 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라신선봉에서 직접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집이 다 또 내려가고 허물어지고 도로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단층 집들이라든가 그러네요. 낮은 집들은 몽땅 파괴가 돼가지고 뭐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해 피해가 너무 혹독하게 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나보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예. 라진선봉 씨가 생겨서 저렇게 많은 피해가 입은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가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인민들의 생활과 뭐 인민들의 생명 안전에 마치 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자기 일을 우상하고 식격하는데 지금 써먹는 거지만 예. 일단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그곳에 갔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 여기를 그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안 가도 되니까요 일단 예. 신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 김정은이 예. 가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조선중앙TV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선시 선봉지구를 사회주의 문명국의 제모에 맞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인민의 무릉도원이 될지는 저희가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소식 보시겠습니다. 바다에서 서핑을 북 외화벌이. 북한 외화벌이가 무슨 뭐 관광객 부르는 건데 이번에는 서핑을 한다? 네. 서핑이라고 북한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파도 예. 타기라고 부르죠. 서핑이란 파도 타기. 말은 없고요. 예. 이제 파도 타기. 파도 타기. 네. 예. 북한에서 파도 타기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북한에 계실 때? 없는데 저게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지금 저게 생긴 건데 예. 김정은이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 달러를 좀 모으려고 하니까 예. 북한에 이제 3,200만짜리 7박 8박 이제 7박 8일에 이제 여행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 저게 지금 한 코스 여름에 이제 한 코스를 밟게 되는 코스인데요. 예. 저게 지금 이탈리아 챔피언이 북한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어디다 와. 서핑장을 지을까 날씨를 계속 고려하다가 이제 마전 해수욕장이 좋겠다 해서 함흥 앞에 있는 마전 해수욕장에 파도 타기가 좋은 이제 물살을 보고 저기다 이제 예. 설치했다고 저걸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한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뭐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도 지어가지고 스키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저 파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는데 저기다가 또 뭐 외국 관광객을 데리고 오려고 파도 타기 스키를 타러 북한에 관광객이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전시성 행사처럼 하는 것이 지금 마식령 스키장. 예. 지금 재현하는데 누가 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마식령 스키장하고 관광버스를 내가지고 평양 사람들이 가는 모습을 TV에는 나오긴 했지만 예. 과연 거기서 돈을 그만큼 쓰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고 또 스키를 또 뭐 그냥 타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장비가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도 장비가 예. 상당히 비싼데 그럼 북한에서 그런 장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입해서 그 장비를 사용한다면 우리 한국의 2~3배 정도 더 비쌀 겁니다. 북한이 못 그렇겠죠. 살지만 예.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오지 않으니까 북한 사람들, 평양 사람들 좀 가라고 관광버스까지 만들어줬는데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예, 심각합니다. 어이없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해당화관도 그렇고 대동강 물러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런 관광놀이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예. 과연 누가 대규모로 관광을 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또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북한이 이제 꽁꽁 얼어붙고 오히려 제재가 더 강화되게 되면 예, 갈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겠는데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 서울 사람들이 놀러 가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볼까요? 북한에서 지금 파도 타기 나오는데 북한 주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바다는 어느 해수욕장? 어떤 바다인가요? 그러니까 원산 명사심리. 원산 명사심리. 예, 왜냐면 함흥 그 이제 마전 해수욕장. 예. 여기가 제일 명분지라고 봐야죠. 남북- 그리고 이제 평양 시민들이 가는 곳은 이제 과일군에 예. 평양 시민 전용 해수욕장이 따로 또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서해는 좀 물이 좀 약간 좀 맑지가 않고요. 예. 동해가 확실히 물은 맑습니다. 예, 와우더라고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것은 남포 와우더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상당히 좀 깨끗하고 좀 잘 꾸려놨습니다. 근데 거기도 갈 수가 없어요. 뭐 기차가 있어요, 버스가 뭘 타고 가면 자가용이 없죠. 걸어가서 갈 수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도 일단 해외나 국내 주민들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나중에 좀 통일이 되든지 소통을 할 때 다 같이 한번 명사심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던 트렁크 살인 피해자 김일곤이 이제 나는 희생자라고 했습니다. 근거 3일째 김일곤의 미스테리한 행적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륜 스캔들에 대해 강용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홍콩에 있는 사진 나 맞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근데 불륜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진공 경희대 개공교수,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흉악범들 굉장히 많이 봤지만 이번 흉악범은 참 당황스럽네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보시죠. 이번 일이 영등포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판사님한테 단호소리는 내가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보시 마시고요. 제가 영등포 폭행 사건 때 제가 피해자였는데 지금 가해자로 돼갖고 지금 벌 50만 원 내려줬고. 그 인해 가지고 내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아니 뭐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피해자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척글로 돼가지고 판사한테 벌금까지 받았다. 너무 억울하다. 내가 그래서 누구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검거돼서 처음에도 뭐 나는 살아야 돼라는 말을 했던 순간부터 예. 정말 과연 정신 상태가 지금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예. 지금 했던 이야기도 결국은 자신의 어떤 행동, 범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뭐 가해자로 이제 둔갑돼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강력 범죄의 어떠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예. 그걸 볼 때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게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이 되지 않을 테고, 또한 이번에 범했던 그런 흉악 범죄에 있어서 형량을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참고될 가능성도 높아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저런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 나는 억울하다. 사실 그런 게 없으면 뭐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보면 뭐든지 남 탓을 하고 뭐든지 세상 탓을 하고 그렇죠. 나는 잘했고 남은 못했다. 근데 실제로도 스스로는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예, 근데 좀 하여튼 좀 이상하긴 해요. 자기가 누구 죽이겠다고 한 그 메모지가 TV에 나올 건데, 예. 그 TV에 어떻게 뉴스하는지, 한번 TV 틀어달라. 예. 어느 기자가 리포트 잘하는지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내용 보면, 예.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오고 자막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더라도 실제로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행동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영웅심리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22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 보면은 처음에 억울한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과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사회에 대한 분노, 적개심, 그리고 본인의 그런 범행에 대한 정당화 시도라고 본다면은 이번에도 그러한 유형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어쨌든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잠적했을 동안의 행적이 파악이 안 된다면 예. 또한 여자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자에 다른 죄가 있을 수가 있다. 하여튼 저게 미스테리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잘못 없다, 나는 피해자다, 희생양이다, 남 탓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나, 반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집도 어딘지 좀 모르겠고 좀 황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8차례 이상 접촉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았다. 이 정도면 보험 사기로 의심할 만하죠.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평균치가 있는데요. 1년 동안에 8차례 접촉사고가 나는 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김일곤의 경우에는 한 공업사에서만 1년 동안 8차례고요. 예. 다른 공업사에는 더 맡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굉장히 평균치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 가능성이 의심이 되겠고요. 예. 하지만 일단 김일곤의 본인 명의로 과연 보험을 몇 군데 들었는지,
또한 그 가입했던 그런 보험에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이제 김일곤의 그런 그 추가적인 그런 그 사기 범행 여부도 가려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도 하신 분 계셨는데 저 정도의 흉악범이고 전과가 많으면 굳이 성범죄자가 아니어도 진짜 전자발찌를 세워서 어떻게 좀 우리 사회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전과 22번 만이겠습니까? 나이가 49입니다. 48이니까 49이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20대 중반부터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예. 뭐 22년 동안 사실상 거의 감옥속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뭐 천만다행 아니겠습니까? 메모지도 발견되고 추후에 어떤 범죄가 벌어지기 전에 근거를 했기 다행인데 저런 부분을 이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사회에다 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충 이게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저게 결국 22범이라는 것은 재범률이 그 우리나라 현실이 굉장히 높다는 걸 그대로 반영하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이 재범률이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데 보니까 재범률이 낮게 하는 그 방안이 뭐가 있냐 그러면 취업을 시켜주는 거더라고요. 취업을 시켜주는데 이게 어떤 논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해에 14만 명 정도가 출소를 한다 그래요. 14만 명이? 네, 14만 명이 많네요. 출소를 하는데 이 중에 취업되는 게 6%밖에 안 된답니다. 8천 명 정도가 취업이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이게 소위 그 사회적인 적이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사회적인 악의적 감정을 그대로 감고 사회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또 재범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교정에 대한 문제도 한 번쯤은 이 기회를 해서 다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카톨릭에서 예전에 뭐 그런 운동이 있었죠. 내 탓이요. 그렇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입니다. 다음 얘기는 우리가 저 강용석 전 의원 얘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뭐 불륜 스캔들이 있는 뭐 블로거 누구랑 갔네 안 갔네 다리가 어떻게 생겼네 했는데 갑자기 홍콩에 여자랑 있던 그 사진 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나 맞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해당 여성 블로거가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은 삭제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인정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홍콩에 따로따로 가서 만난 건 사실이다. 그리고 또 사진에 찍힌 사람이 강용석 본인이 맞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것인데요. 어제 그 해당 여성 블로거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당시에 좀 의혹이 있었죠. 아 정말 그 강용석 변호사와 상의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아니라 정말 격정적으로 우발적으로 올린 것인지 뭐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본다면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강용석 전 의원이 이번에 인정한 것으로 좀 약간 추정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 법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면 뭐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은 절대 아니라고 하다가 저 수용하던 나 맞아요 라고 한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소송에서 어차피 밝혀진 내용은 미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가 홍콩에 간 사실이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이자 홍콩에 갔다고 이제 인정을 했고 또 저 사진에 찍힌 것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뭐 감정을 하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결국 본인이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도 내가 맞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는 해당 소송이 민사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블로거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내 배우자와 뭐 일종의 그런 바람을 피웠으니 불륜 관계에 있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소송을 건 건데 거기서 이제 패소하려면은 결국 해당 여성 블로거와 강용석 변호사 사이에서의 어떤 부정한 행위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따로따로 가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다. 그거는 인정한다. 지금 강용석 변호사와 해당 블로거가 인정한 사실만 놓고 본다면은 글쎄요, 남편 쪽에서 좀 더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패소하지 않을 정도로는 지금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사건 초기에 저 사진은 조작됐다. 조작된 거, 위변조된 거라면 이런 거 보도하는 거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한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은 교수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본인한테 불리한 뭐가 나오면 저거 아닌데 저거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법조인이 아닌 일반 정치인들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데 더더구나 강용석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도 아주 실력 있는 법조인, 그렇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그렇게 너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절대 아니다. 내가 여권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했으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움찔하죠. 그래서 그걸 막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래도 뭐
학벌도 좋고 이른바 스펙이 아주 뭐 최인류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 또 뭐 저 국회의원도 했고 거기다 방송에서도 또 충분히 알려지고 이런 분이면 예. 이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회적 지도적 인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도 모범을 보여야죠. 그럼 애초에 말이죠. 맞습니다. 나 그 홍콩에 갔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부인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예.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거다. 불륜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믿어줬을 텐데 본인이 계속 거짓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불륜까지도 의심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말을 예. 바꿨기 때문에 예. 네, 말 바꾸기 어떤 내용 말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면 수시로 이렇게 말이 좀 바뀌니까 말의 신뢰가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면 홍콩에 간 적도 없다. 그죠? 홍콩에 간 적도 없다고 얘기했다가 홍콩에 음성 갔다가 연락이 닿았다. 연락이 닿았다. 수영자 사진은 조작이라고 얘기했다가 나 맞다. 일본에서 쓴 카드뭐는 묵묵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소개 비명으로 갑자기 소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영석 변호사가 내 아내도 내가 왜 홍콩 일본에 갔는지 알고 있다. 아내까지 알 정도면 이거는 불륜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믿을만하게 이야기하려 그러면 아내가 직접 이야기하면은 뭐 믿을지 몰라도 아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아내가 알고 있는 사실 이렇게 나는 뭐 정당한 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여러저러한 것을 정황을 이제 그대로 맞춰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강영석 변호사는 이거죠. 불륜이 아니고 나는 불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불륜이 아니라 불운하다. 불륜이 아니고 난 불운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수 변호사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 이 교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사회적 공인이거든요. 사회적 공인이고 사회적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실질적인 악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 악의를 보고 고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성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가 소위 말해서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윤리가 변호사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변호사 그 자체만 하더라도 사회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자체도 변호사 윤리에 상당히 좀 손상을 가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좀 자숙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마디만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그러니까 내 아내도 내가 뭐 때문에 갔는지 다 안다. 다 알겠죠. 왜 간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홍콩에 왜 간다, 일본에 왜 간다 했으니까. 근데 그 부인이 아는 사실과 동행자가 아는 사실은 또 혹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내 아내까지도 나 이 불륜을 의심하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의심하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 부인한테 그럼 자기가 불륜하러 간다고 갔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그거는 말하자면 변명이 해명이 안 되는 거죠. 2011년도에 강영석 전 의원이 현직 의원 시절에 굉장히 말다툼, 말싸움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는지는 보시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사태질 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 통해서 사태질이 아니라 뒤집어 엎으면서 무슨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십니까? 아니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다니요? 그럼 다 같은 국회인데. 그냥 차분히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제가 나누겠습니까? 지경이가 나같이 아까 의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저 혼자만 미친놈 만들고. 어디 미친놈 만들고. 아니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국회의원 권한을 남용했다고? 당신이 위원장이야? 고경태. 너는 안 줬노? 제가 입이 거칠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안 거칠 줄 알아?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저 지금 굉장한 다툼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무슨 일 말씀드리냐면 저 다툼 장면에 나오는 본인의 표정과 모습 중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어서 그것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저 나오시죠?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너 고소 이 모습이 조금 전에 국회의원들끼리 말다툼하는 그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포스터 한번 더 볼까요? 너 고소라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저 포스터가 무슨 포스터인지 아세요? 뭘 하기 위한 거? 변호사 광고죠. 너 고소 저 장면을 강영석 변호사가 나한테 변호사 사무실 오면 변호 잘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저 포스터 만들었다가 지금 고소를 당할 저 포스터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고소를 당하죠? 네, 고소를 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제 그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광고 자체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광고심사위원회가 이제 주기적으로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 광고 너 고소라고 한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변명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실종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연 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 변호사의 개인적인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서 저 포스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너 고소, 나름 익살스럽고, 광고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저걸 안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법에 광고 관련된 규정들이 자세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인과 달리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형식도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중에 하나가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과연 품위 훼손 여부는 이제 나중으로 하고 과연 저게 부정한 방법이냐 여부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 고소라고 하는 게 정말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 고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를 적법하게 제대로 진행해주겠다 대리해서 라고 하는 광고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고소라는 거를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뉘앙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나에게 찾아와라. 내가 일단 고소해서 고소권이 안 되지만 고소해서 상대방을 좀 윽박질러서 좀 기를 죽여놓겠다라는 취지로 오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대법원에서도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게 상업주의화된 그런 광고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변호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 고소라는 저 단어 자체가 결국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저런 고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변호사회에서는 만약 심사를 보는 것이겠죠. 교수님 만약에 너 고소가 아니고 너 취하 이러면 취하라고 장사가 안 되죠. 장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만약에 저것을 자꾸 이 변호사의 이 광고까지 도덕적으로 따져서 하기는 개인에게 그것까지 묻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상희 부총장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가 말이죠 뭐든지 고소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변호사회 같은 데서 보면 적어도 우리 직역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오직 고소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회 풍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변호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텐데 심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재밌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강용석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방송에도 하차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더 바쁘다고 합니다. 일감이 이 쇄도를 해서 저 포스터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런 논란이 있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 관심을 끌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변호사 활동 사건 수임에는 더 유리해집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언론에 나오고 하면은 바빠질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정말로 괜찮은 의뢰인을 만나야만 수입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도 한번 만나볼까? 상담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금전적인 지급 능력이 없는 의뢰인이 굉장히 많이 올 수도 있고 또한 금전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유명인 또는 연예인과의 만남을 한번 공짜로 해보려는 그런 심리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바쁜 것과 수입과 직결되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바쁜 것 수입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저분이 굉장히 사실은 보니까 굉장히 자기 과시욕구가 큰 것 같아요. 아까 국회에서 저렇게 할 때도 저걸 보는 사람들이 별로 잘 좋게 안 볼 거라는 걸 뻔히 알지만은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강용석이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유명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이번에 나오네요. 자기 포스터 너 고소. 하여튼 그 포스터 붙어 있는 곳에 사람 인산인해다. 굉장히 약간 자화자찬. 그거 참 너무 절개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 아까 그 국회 관계도 보셨겠지만 뭐든지 사실 인간 본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선배들이거든요. 선배들인데 아무리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막말 비슷하게 저렇게 반말로 하는 것은 좀 보기가 좀 그렇다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독특한 사건을 연루된 사람들은 찾아갈 것 같아요. 이거는 자신의 벤츠를 갖다가 골프채를 부셨다가 지금 문제가 되신 분이 강용석 의원이 변호업무를 맡을 뻔하다가 지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먼저 전화를 한 것은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라 벤츠 남이 저 사람 오른쪽에 벤츠 부수고 있는 저 사람이 고소를 당하니까 강용석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만나지도 않았고 사건 수임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당 자동차 회사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해결돼서 만남의 가능성 없어졌는데요. 문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뢰인 중에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했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 강용석 변호사와의 만남 또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일을 하겠다 또는 일을 했다라는 거를 본인을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또 강용석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지금 현재 정치인이고 정치를 계속 할 분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게 또 싫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서로가 이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좀 조심스럽지만 걱정되는 거는 강용석 변호사가 예전에 이제 그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할 때도 이제 그 착수금 관련해 가지고 그 의뢰인과의 소송이 있었는데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강용석 변호사도 일이 많이 들어온다고 가지고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일을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의뢰인과의 분쟁을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맡았다가 의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최근 이거 보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한테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걸 또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뭐 독특한 캐릭터신 것 같고요. 변호사의 매력, 변호사로서의 매력도 뭐 좀 뭐 정관이신 변호사도 계시고 다양한 변호사가 있으니까 뭐 개인의 선택인 것이고 활동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국회에 대한 희망도 여전히 갖고 있으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분의 행보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나대로 선생님이 네컷 만화를 주셨습니다. 추석 관련된 네컷 만화를 먼저 보실까요? 올 추석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일단 날씨가 좋아야 보름달을 볼 수 있으니까 걱정이랍니다. 보름달을 꼭 보고 싶은 분이세요, 이분이. 나대로 선생님 꼭 보름달을 보고 싶은데 못 볼까 걱정인데 제일 아래에 다리 두 개네요. 한쪽은 마이웨이, 한쪽은 신당. 이거는 뭐 야당 얘기겠죠? 야당 얘기. 지금 이 쪼개지는 게 이렇게 쪼개졌는데 이 쪼개진 거 보실까요? 이 쪼개진 거 여기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신당 1, 잘게 쪼개질 천정배 신당, 누구 신당. 신당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 신당으로 이렇게 또 다시 쪼개지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당에 대한 움직임, 분당에 대한 움직임이 한 8개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8개 다 같이 잘게 쪼개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당대표는 어쨌든 마이웨이를 했고요. 여기서 뭐 20% 정도 뭐 공천에서 잘라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기에 해당 행위도 이게 평가 기준이 된다 했기 때문에 비주류로서는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립무원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비교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서민이 집을 만들 때, 집을 살 때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돈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품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죠. 품돈을 모아서. 그러면 적어도 잘게 신당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큰 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큰 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이게 지금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고 친노 쪽에서 생각할 때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파편 정도가 튀어나갈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자신만만해서 뭐라고 하냐면 합동회의에서 당무위원회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합동회의에서 절대적으로 나한테 이제 다시는 시비 안 건다는 걸 결의하면 내가 재신임 취소하겠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항복하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거죠. 재신임 통과되면 거의 뭐 제왕적 대표가 될 겁니다. 야권 이제 분열, 재분열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의원이 어저께 저희 쾌도남마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극복해야 될 과거의 잘못된 유산인 열린우리당을 재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친노 운동권 출신의 친노 강경파 본인도 그쪽에 속했다면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를 포함해서 소위 얘기하는 486 또는 친노. 그러니까 그것은 꼭 뭐 486 친노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들이 중심 무대에 있었는데 특별히 일을 못한 것 같다.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 했는데 뭐 했지? 이렇다면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좀 새로운 얼굴들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치 아닌가. 저 얘기는 제가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86, 80년대, 70년대 말 이렇게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열심히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줘. 오케이, 인정해줄게요.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 가지 높은 자리를 맡았는데 문득 국민들이 보니까 그래, 당신 시켜줬더니 뭐 했어?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본인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 된다.
좀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한상진 명예교수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다가 뭐냐 그러면은 야당이 60년 사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야당의 역사라는 것은 중도 개혁을 계속 지향해 왔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에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에 들어가면서 이 당이 정치 불명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DNA가 사실 다릅니다. 민주당이 정통적으로 이어온 그런 세력들하고 실질적으로 열린 당을 통해서 들어온 세력들하고는 DNA가 달라요. 예. 그 자체에서 정치가 공학적으로 돼버렸다는 게 이게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당이 이제 계속 분열을 하는데 어떤 분열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나들어서 다음 만화는 나오시죠. 사위 때문에 가장 괴로우신 분 김무성 대표일 것 같습니다. 곤욕치른 김무성. 근데 사자에서 오른쪽이 떨어지니까 시위가 됐습니다. 시위가 무슨 시위를 합니까? 예, 시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특보가 친박 독자 후보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해서 시위가 됐습니다. 시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뭐 윤상현 특보는 펄펄 뛰고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대통령이 속내다. 속내는 절대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또 아니라고 이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럼 자기가 또 뭐라 했냐? 누가 술 취했냐 그랬더니 나는 술 취해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닌데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왜 그런 말 했는지 대해서는 자기 그 배경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과연 지시를 해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그걸 가지고 지레짐작해서 앞서서 나가서 이 말하는 친박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너무 일찍이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요. 친박한테도 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위에서 사자에서 하나를 떼면 시위가 된다. 예, 재밌는 만화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회돈 한번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